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 후반이 된 서울 여자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많이 속상했고 하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절하고 착하게 살면 그 보답이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한 번은 어린 동생이 동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동네분이 제 동생을 찾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웃들한테 잘하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결혼 후 동네에서 항상 인사도 잘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았죠. 주변 분들이 저를 착한 아가씨라고 부를 정도로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상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격 좋은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연애 때는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늘 다정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할 때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줬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남편이 집 평수를 줄이려고 부동산을 드나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놀랐죠.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은 저희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빨래방집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이 많은 어머니와 2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집안일이며 빨래방 일까지 도맡아 하며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자취하면서 그 빨래방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사준 아끼는 코트가 있었는데 그 코트가 약속에 나갔다가 오염되고 말았죠. 아끼던 거라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 코트는 그냥 돌리는 것보다 나한테 맡기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하길래 혹시나 하고 맡겼다가 정말 깨끗하게 세탁돼서 감동했었어요. 당연히 세탁비를 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실험 삼아 해보고 싶었던 거라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단골인데 이번 건 서비스라며 웃는 그 모습에 더 마음이 가게 됐죠. 그렇게 호감이 쌓여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돌자 동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면서 다들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처음 본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둥글게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 적도 많았고 만나는 남자들한테 이용당해서 상처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났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부드럽게 이끌어줬어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챙겨줬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 중에 한밤중에 쪽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 문 연 가게를 찾아가 직접 사오기도 했죠.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쓸 때도 너만 좋으면 평생 쉬어도 돼.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던 남편이었어요. 낮에는 빨래방 일, 저녁에는 배달, 집안일도 전부 남편 몫이었죠. 그렇게 든든한 남편 덕에 첫째, 둘째 아이를 모두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단골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를 보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착한 수연이 엄마 아니야?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줬어? 혹시 형편이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웬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제가 며칠 바빠서 못 뵀던 건 맞는데 아주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수연이 아빠가 집 평수 줄이려고 우리 부동산에 왔던 거 몰라?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동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평수를 줄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것도 벌써 한 달 전부터 부동산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들러서 더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남편이 직접 살펴봤던 서류 몇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딱 잘라서 그런 거 묻지 말라, 개인사다라며 선을 긋더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에 자주 갔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어물쩍 무슨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당신이 자주 간다고 하던데 집 보러 다닌 거야? 아, 그냥 심심해서 알아봤어. 제가 자세히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여보,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뭐 숨기지 말고 말해줄 수는 없어? 아무 일도 아니라잖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 결혼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죠. 친구들 3명에게 말해봤는데 셋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건 보통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니까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내가 그동안 시댁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좀 더 자주 들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했다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상태였죠. 어린 조카 둘이 있는데 전 남편에게 한 달에 양육비 200만 원 넘게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로는 시누이랑 전 남편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둘째까지 1살 터울로 낳고 나니 갈등이 심해진 거죠. 결국 둘이 견디다 못해 이혼하게 됐다고 해요.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주 집에 와서 전 아주버님 욕을 엄청 했어요. 그 사람은 돈밖에 몰라 아이들 교육도 자기 처지에 따라가야 한다며 깽판을 쳐댔어 라며 불만을 쏟아냈죠. 결국 전 시댁에서도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전 아주버님한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저는 되도록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험담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거든요. 실제로 시누이는 자주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집에 와서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저는 시누이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가 아주버님이랑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하필 제가 남편이랑 시댁에 있을 때 시댁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누이는 울며 불며 아주버님 욕을 퍼부으면서 다시는 그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눈치를 보다가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시누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날 보고도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가려느냐고 떼를 썼어요. 다음 날 아이들 등교 준비도 해야 했고 밥도 차려줘야 했고 저도 회사에 가야 했어요. 남편도 빨래방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돌아가서 일을 챙겨야 했고요. 그래서 남편 눈치를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누나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이 남아서 누나를 돌봐주면 안 되겠어? 라며 부탁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니까 누나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두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결국 남편과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저만 시댁에 남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됐죠. 그날 밤 억지로 시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속에 받지도 않는 술을 마시고 시누이가 먹고 싶다는 요리들을 만들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딸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몸이 안 좋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남편도 미웠고 시어머니도 밉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제일 미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시누이는 역시 내 집이 최고라며 신혼집으로 돌아가면서 시댁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생하면서 시누이 결혼 생활까지 도와줬었죠. 그런데 이혼 후 시누이는 히스테리가 더 심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민폐였는데 이혼 후에도 여전히 민폐더라고요. 가끔 조카들을 어머님께 맡겨둔 채로 저희 신혼집에 오기도 했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런데도 시누이는 자주 찾아왔어요. 성격이 워낙 드세서 친구가 없는 데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탓이었죠. 사람 곁에 늘 누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문제는 시누이가 이혼 후에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허리 아픈 시어머니가 따로 부업을 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도 빨랫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죠. 사실 시누이가 빨랫방에서라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 안 구해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나이도 저랑 남편 중에 가장 많은데도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 말로는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 이력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조차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변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누나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누나 성격 알잖아. 그런데 가도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만 했지 대학 진학은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 노는 데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자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생활비며 용돈까지 시어머니께 의존했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늘 용돈을 타갔고 허영심이 심해서 옷과 가방 같은 사치를 즐기느라 카드빚까지 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딸이니 어쩔 수 없다며 계속 도와주셨지만 그걸 지켜보던 아주버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여러 번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제 시누이가 정말 자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있는 집에서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불안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도 있는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다소 무심하게 말했어요.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누나 좀 봐주면 안 돼? 남편이 평소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저도 그때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가 싶었어요. 누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 없겠지 하고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죠. 예, 아이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좀 봐줄 수 있니? 예상치 못한 부탁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바로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조카들만 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긴 했지만 시누이가 이렇게 아이들만 맡기고 사라지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시누이에 대해 여쭤봤죠. 어머님, 시누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 자주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이 요즘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어. 미용실 원장이 되고 싶대. 참 대견하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묘하게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시누이는 그런 힘든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걸까 싶어 처음에는 조금 감탄스러웠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학원에 다니는 동안 조카들을 돌보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시누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아이들을 매번 봐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일이 많고 주말에는 저희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 내가 맨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도와주면 되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니? 그 말에 결국 저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뿐이라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시누이가 학원을 다니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듯 매번 조카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도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딸이 또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래도 며칠 돕기로 한 약속을 지키자는 마음에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 며칠만 돕기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한테 부탁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어요. 넌 네 조카들이 남이니?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니까. 예전에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변했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결혼한 이후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단정짓는 듯한 말투였죠.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힘들긴?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는 거야. 네가 나중에 어려울 때 나도 널 돕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치 제가 무정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을 준비를 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튼 조카들 데리러 와. 나 10분 뒤에 나가야 하니까 빨리 와야 해. 끊는다. 전화가 뚝 끊기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죠. 반면 남편은 자영업자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쉴 새 없이 일해요. 주말도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허리가 좋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실 시간이 부족한 데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셨죠. 시누이가 벌이가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부업까지 하고 계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신다거나 여유롭게 지내신다고 했다면 조카들 돌보는 일을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주말마다 시간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모른 척하기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프실 때마다 참고 견디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주말마다 쉬는 시간을 잃고 조카들을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어요. 저도 주말에는 저희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자영업일로 여전히 바쁘고 결국 제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스케줄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학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알아야 조카 돌보는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학원 다니는 스케줄이 정말 터무니없더라고요. 고작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 3시간씩 수업을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요일 밤늦게나 집에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수업이 짧은데 왜 매주 집에 늦게 들어오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주말마다 조카들을 봐준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난 그냥 조카 돌보미로 전락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다가 결국 아주 시끄러운 공간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학원도 끝났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셔야죠.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친구들이랑 잠깐 놀고 있어.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전화질이야? 오늘은 밤까지 있을 건데?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형님은 애 엄마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동서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참 어이가 없네. 그제야 알겠더군요. 신우이는 학원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신우이에게 조카들을 돌보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전혀 들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나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엄마도 학원만 다니고 집에 오는 것보다 스트레스 푸는 게 낫다잖아. 내가 그동안 못한 스트레스 풀고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 저도 제 시간 쪼개가며 아이들 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우리 엄마도 나 편하게 하라는데 네가 뭐라고 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형님 아이들 못 봐드릴 것 같아요. 시터를 구하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또 한 번 콧방귀를 뀌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너는 유세 떠는 거니? 결국 너도 착한 척 했던 거네. 진짜 성격 좋으면 이런 것도 넘어가야지. 저를 그냥 바보로 보시는 거죠? 아무튼 더는 봐드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는 제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조카들을 저에게 맡기셨죠.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제 뜻은 무시된 채로 상황은 똑같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또 조카들을 봐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시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조카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바빠 보이셨는지 별다른 반응 없이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죠. 그날 저는 시댁에 도착해 조카들에게 밥을 차려준 뒤 시댁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신우이의 여권과 여행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권과 함께 놓인 서류들을 보면서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신우이는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와 찍은 웨딩 사진도 있었고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행 서류였어요. 신우이는 재혼 후에 신혼여행까지 꼼꼼하게 계획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가족에서 대체 뭐로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카들을 돌봐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신우이는 재혼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고 미용 학원에 다닌다거나 미용실 원장이 되고 싶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죠. 나름대로 신우이의 말들을 곱씹어봤는데 그때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죠.
이렇게까지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확실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말했던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 학원에 신우이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우이는 저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껏 예비 남편과 놀러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하나하나 다 맞춰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미용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했던 그 시간이 다 예비 남편이랑 보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만약 친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지 않았다면요. 이렇게까지 뒷조사를 해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그 자리에 있었겠죠. 정말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둬야겠더라고요. 그날 신우이와 관련된 서류며 사진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몇백 장씩 찍었어요.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나중엔 허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찍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대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죠.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걸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족 문제라고 해도 결혼한 부부끼리 이런 걸 숨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거든요. 솔직히 신우이 재혼이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게 흔한 일이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걸 숨기려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정말로 창피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여보, 나 지금 시댁에 와 있는데 형님 가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뭐? 무슨 소리야? 이상한 걸 보다니. 그리고 시댁엔 왜 간 거야? 엄마가 허락했을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시댁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요.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조심하라셨나 보네. 형님 혹시 출국 준비하셔? 조카들 두고 떠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직감했던 거겠죠.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집을 왜 함부로 뒤지고 다녀? 여보,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숨기는 거야? 아니, 대체 뭘 말하라는 거야? 당신 진짜 이상하다. 당장 시댁에서 나오지 못해? 남의 집을 왜 이렇게 막 뒤져?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남편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사 문제부터 신우이 재혼까지 남편은 제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모든 게 이미 결정된 후에야 저한테 통보하는 시기였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끔 다가와서 어디 놀러 갈까? 기분 좋아 보여서 그런데 영화라도 보러 갈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바보인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한 내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도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꼴 보기 싫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반찬을 뺏어 먹거나 빨래를 대충 바닥에 던져놓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곤 했어요. 사람이 배우자가 밥 먹는 걸 봤을 때 그게 처먹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라던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도 남편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자고 싶지 않았고 부부 생활도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줬죠. 그날 남편은 조카들을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가 유학을 가기로 했어. 뭐? 유학이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상황에서는 조카들 앞이라서 재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계속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아무튼 누나가 유학을 가는 동안 조카들 2년만 돌봐줄 수 있을까? 얘들아, 이모야.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낼 거야. 조카들 짐가방을 보니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왔는지 한눈에 봐도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저와 상의 없이 남편 혼자 결정한 일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용학원에 다닌다던 신우의 말은 정말 성의 없는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졌어요.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분명 미용학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어이없어 묻자 남편은 아 하며 대답했죠. 에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누나 원래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거 어려워해. 그래서 엄마가 돈 좀 보태줘서 이번에 유학 가기로 한 거야. 2년 동안 대학에 다닐 거고 학교도 잘 붙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응원해 줄 수 있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누나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카들을 돌봐주자라고 했으면 신우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죠. 그 순간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맞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나 웬만하면 당신한테 나쁜 소리 안 하려고 했어. 형님이 힘들다는 말도 그래서 믿었고. 그동안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근데 이번 일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 당신이 중요한 일들 전부 나한테 아무 말 없이 혼자 결정하고 그걸 나중에 통보하잖아. 부동산에서 집 알아본 것도 그렇고 형님이 미용학원 다닌다는 거짓말로 조카들을 맡긴 것도 그렇고 당신 그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당신 바보처럼 당하다니.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 당신이 그냥 피해 망상인 거지. 피해 망상? 그러면 내가 시댁에서 본 웨딩 사진이랑 여행 서류도 다 내 망상이야?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그냥 당신 애 키워주고 일해주는 사람이야? 당신 진짜 왜 이래? 예전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여자였는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힘든 일 있어?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됐다. 조카들 내가 봐줄까? 그래, 이제야 좀 제대로 말하네. 아까부터 내가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때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래, 조카들 내가 봐줄게. 대신 나도 부탁이 하나 있어. 형님이 우리 애들 보름만 봐주면 좋겠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대로야. 이제 조카들까지 돌봐야 하니 친정에 다녀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 좀 하려는 거야. 형님이 보름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 남편이 당황했지만 결국 한참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제 노트북에 미리 연동해 놓고 신우의 재혼 관련 대화와 남편이 저에게 조카들을 완전히 맡기로 했던 증거들을 모았죠.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남편이 몰래 집을 옮기려 했던 서류들도 확보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도 받고 이혼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했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미리 친정 부모님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남의 자식 보문으로 탈 바엔 정리하고 나와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그동안 박서방을 믿었는데 아내한테 거짓말만 했다니 참 실망이다라며 속상해 하셨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엄마와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네요. 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내 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애들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너라면 잘할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정 근처에 지낼 집까지 알아보고 이혼 소장을 들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보름 뒤 남편은 제가 조카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돌아온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혼 소장을 꺼내자 남편의 눈이 황소개구리만큼 커지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누나가 불쌍해서 잠깐 미쳤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사실 누나가 재혼하면서 조카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 이번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 가게 됐는데 그분한테 아이들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그게 나한테 거짓말한 이유라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누나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조카들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 했고 너한테도 말하기 싫다고 했어. 뭐? 형님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런 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싫으면 나한테 패기치지 말았어야지. 미안해. 내가 당신이 이렇게 속상해할 줄 몰랐어. 우리 누나 문제로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사실 신우이는 예전 전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가 젊고 잘생긴 걸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치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는 양 떠벌리고 다녔죠. 주변에선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말이 많았지만 정작 신우이는 그저 남편의 외모와 인기를 즐기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 재혼 상대는 그런 외모적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일에 대해 전혀 말을 꺼내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다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자신이 키워야 할 아이들을 저에게 떠넘길 생각은 애초부터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당신 책임이 커. 이제 우리 사이엔 이혼밖에 답이 없어. 남편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여보, 정말 이건 아니야. 내가 진작에 다 말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남편의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예전부터 힘들다고 말했고 당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도 줬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였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워낙 착한 성격이라서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난 당신이 끝까지 봐줄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데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했는데? 난 평생 당신 말만 듣는 꼭두각시가 아니야. 이제 당신 말은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남편은 눈빛을 떨구며 절박하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 나 이제 당신과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평생 보여왔던 착한 얼굴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혼 통보를 받고 조용히 물러설 줄 알았던 시누이가 남편을 데리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시누이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뻔뻔한 얼굴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시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정말 기가 차서 저도 한마디 하고 말았죠. 형님, 그 꼴로 사시는 거 보니 앞으로도 평생 그러실 것 같네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여전히 소리쳤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경찰이 도착해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이후 남편의 전화는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더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시누이도 결국 재혼에 실패했어요. 원래 시누이는 재혼 후 조카들을 저에게 맡길 계획이었지만 재혼 상대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취소했다고 해요. 이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무책임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고 결국 큰 말다툼 끝에 연을 끊어버리셨죠. 시누이는 가족들의 신뢰를 잃은 채 집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홀로 남겨진 시누이는 그동안 받던 양육비와 함께 모든 걸 잃고 방황하게 되었죠.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을 따라 시골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고된 생활을 떠나 넓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시골 생활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공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지냈던 덕분인지 여전히 그 동네 어른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선물을 보내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시곤 하죠. 저도 엄마와 함께 농사짓고 수확한 과일과 채소를 그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결국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교훈이 떠오르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한 나날이에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지금, 비로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